김현정의 뉴스 쇼.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조기에 와해시켜주길 바란다. 조기 와해가 안 되면 장기 전략을 통해 고사화시켜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내용 무슨 1980년대 기업이 만든 노조 와해 전략 아닙니다. 2012년에 우리나라 최고 기업 삼성이 만든 노조 파괴 공작 문건입니다. 사실 이 문건은 2013년에 국회에서 폭로가 됐었습니다만 그 당시 삼성은 삼성 문서가 아니라면서 사실을 전면 부인했었는데요. 검찰이 이번에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을 위해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다가 이런 식의 문건 6,000건을 확보했단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실을 드러내기까지 한 10년 걸렸죠. 아직도 그 절차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의 노조 파괴 의혹 그 진실을 밝히는 데는 또 얼마나 걸리려나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4월 3일 제주 4.3의 진실이 밝혀진 것도 그리 오래된 일 아니네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포인트 오늘은 뭐부터 볼까요? 평양에 또다시 봄이 옵니다. 또다시 봄. 오늘 두 번째 공연이 예정돼 있죠? 네, 오늘은 특히 남북 합동 공연입니다. 예. 오후 4시 30분부터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열리는데 관람석이 12,000석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굉장히 커요. 네, 그제 첫 공연이 열린 동평양 대극장 객석이 1,500석인 것에 비하면은 스케일이 엄청 커진 거죠. 그렇죠. 역시 조용필, 이선희, 백지영, 레드벨벳 등이 무대에 오를 예정인데 남과 북의 예술단이 어떤 노래를 어떻게 나눠 부를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또 사회자도 아직 베일에 쌓여 있고요. 예. 다만 북측이 남측 레퍼토리가 많이 오를 수 있도록 자신들의 시간을 줄였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연을 마친 예술단은 태권도 시범단과 함께 오늘 밤 전세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환합니다. 예, 새벽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예. 북측이 보면 우리 예술단을 지금 각별히 배려하고 있는 모습인데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기자들을 직접 찾아와서 그 취재 못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 사과도 했다면서요. 네, 첫 공연 때 남측 취재진의 공연장 입장이 제한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 이후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취재진을 찾아서 사과를 했다는 거죠. 북측 당국을 대표해서 사죄라고 할까 이렇게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언급했다는 겁니다. 예. 특히 사과에 앞서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내가 네.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고 남측에서 그랬던 그 사람이요. 이러면서. 네. 이게 뭉치듯이 말하긴 했지만 남과 북 사이에 민감한 이슈를 직접 거론했다는 점에서 이게 분분한 해석을 낳고 있네요. 그래요. 오늘은 또 무대 안팎에서 어떤 장면들이 펼쳐질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포인트 가죠. 네, 4.3 70년 이념 학살의 종언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마지막 인터뷰로 목격자 할머니와 인터뷰했어요. 많은 분들이 감동의 눈물 흘리고 참 회한의 눈물 흘렸는데 오늘이 70주년입니다. 네, 한국 전쟁을 전후한 이념 대결 속에서 3만 명이 숨진 참화인데요. 그런데 여전히 그저 4.3으로만 일컬어질 정도로 정리되지 않은 채 70년이 지났거든요. 맞습니다. 당시 희생자들을 위한 추념식이 오늘 4.3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거든요. 4.3 추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거는 12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서 두 번째입니다. 예.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인데 더 이상 이념 때문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언급과 함께 4.3에 대한 진상규명 또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네요. 어제 저희가 쓰레기 대란 인터뷰를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정부가 어제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 등에 따른 대응 방안 이런 걸 발표하긴 했습니다. 예. 재활용 업체들과 협의해서 폐비닐 등을 다시 수거하도록 한 거죠. 근데 이 혼란은 여전합니다. 그래요? 정부 방안을 제대로 전해 듣지 못한 주민들은 비닐이나 스티로폼을 예전대로 처리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거든요. 일단은 예전 그대로 재활용품 처리해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업체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또 폐비닐 재수거 방침을 밝히긴 했는데 이게 수거 업체들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이게 여전히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예.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4학년 여학생을 상대로 한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이 졸업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보안관이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놓치신 것 같아요. 4년 동안 보훈처에 계속 보상을 요구했는데 보훈처에서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고. 예, 어제 오전 11시 반경 있었던 서울 방배초등학교의 인질 사건. 졸업증명서를 때려왔다고 말하면서 괴한은 교문을 무사히 통과합니다. 그리고는 교무실로 갑니다. 당시에 심부름을 온 4학년 학생 6명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한 명을 붙잡더니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합니다. 인질극은 1시간 정도 이어졌는데 어린 학생이 느꼈을 공포를 생각하면 아찔하죠. 사실 몇 년 전에도 서울 개성초등학교에서 유사한 인질극이 벌어졌었죠. 그 이후로 학교 보안 철저하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또 벌어졌을까요?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그 인질극 현장으로 달려갔던 분이세요. 방배초등학교 학부모 한 분부터 익명으로 연결을 합니다. 음성 변조한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많이 놀라셨죠, 어제? 아, 예, 엄청 놀랐죠. 그 소리식을 딱 들으신 건 언제예요? 아니, 저는 그때 일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 반 카톡방에서 뭐 경찰이 왔다, 뭐 인질극인 것 같다, 이렇게 막 계속 빨리 학교로 와야 될 것 같다, 이래가지고 제가 막 달려갔어요. 아이고, 직장 다니는 어머님들은 더 놀라셨겠는데요? 네, 그렇죠. 가지도 못하 바로 달려갈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거의 한 12시 한 40분 정도에 연락을 받았어요. 12시 40분이면 그럼 인질극 거의 다 끝난 시간 아니에요? 예, 그때 연락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학교에서는 전혀 그 인질극이 그 사이에 예. 엄마들이 소문으로 이걸 안 거지 학교에서는 어떤 대책, 어떤 공식 뭐 통보가 연락이나 없었어요? 공식 통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 그랬군요. 경찰차가 와 있어. 뭐 이상해. 이렇게 수근수근 되는 것만 있었지. 네. 공식적으로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사건 다 종료된 다음에 아셨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엄마들이 지금 난리가 났죠. 이게 이제 아이들이 시간이 12시 한 40분 정도면 아이들이 이제 뭐 이렇게 저학년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부 나온 거예요, 학교에서. 학교가 이제 아수라장이온 것, 끝날 시간에. 그렇겠네요. 상황 종료 끝날 시간에. 다 엄마들은 다 와 계시고 그때쯤. 엄마들은 애들은 이제 쏟아져 나오고 뭐 그때쯤에는 아수라장이. 저희는 그러니까 뉴스 보고 한 거예요. 학교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물론 학교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이제 어머님들이 그 그렇죠. 인질극 상황에서 막 다 몰려와서 우리 애를 뭐 확인하고 뭐 이런 그렇죠. 상황이 벌어지면 또 이게 인질극을 정리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니까 이 상황도 이해는 됩니다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니 망정이지. 그럼 이거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일 벌어졌으면 또 어떻게 할 뻔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네요. 저희들은 아이들보다 엄마들이 더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있겠네요. 막 저는 총기만사 상상을 한 거예요. 이게 막 처음 딱 듣고 엄마들이 막 트라우마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학교가 말이죠. 옛날처럼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매뉴얼도 있어요. 신분증 확인하고 방문 기록 다 남기도록 하는 매뉴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뚫렸다는 거. 평소에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학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니 그거는 보안관만 탓으로만 돌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작정하고 들어가면은 이거는 그렇죠. 뭐 신분증을 맡기고 들어갔을 수도 한다고. 신분증 맡기고 다 썼어도 어쨌거나 작정을 해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분증 맡기고 쓰고 그렇죠. 들어간다고 해도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범인이 정말 바로 교무실로 가서 바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타겟을 잡으려고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너무 그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 막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졸업증명서를 이제 학교에서 띄면 안 되겠다. 이거 진짜 학교는 아무도 오면 안 되고 더 철저히 뭔가 어떤 매뉴얼이 또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 나누고요. 지금도 목소리가 막 지금 좀 흥분돼 계세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방배초등학교의 학부모 한 분을 먼저 연결해봤습니다. 이 범인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방배초등학교 졸업생이 맞다고 하고요. 군대에서 내가 그 시달림 때문에 조현병을 얻게 됐다. 여기에 대해 왜 국가가 보상해주지 않느냐. 이걸 호소하고 싶어서 학교로 찾아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답니다. 이 범인의 심리는 뭘까요? 이수정 교수,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을 해보죠.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 방배초등학교에 직접 가셨던 학부모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괴한 조현병 환자였다. 군대에 가서 내가 이걸 얻게 됐는데 국가가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걸 호소하러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네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느끼세요? 글쎄 지금 뇌전증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좀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예. 그러나 이제 만약에 피해망상이 있어서 뭔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싶다 이런 욕망, 그 망상에 기인한 그런 욕망이 있었다면 사실은 기자를 불러오라. 처음에 그것이 지금 이 범죄의 목적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계기로 인질극을 이제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여서 아마도 지금 피해자가 주장하는 조현병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해야 되겠지만 예. 피해 망상은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는 아마 피해 망상 안에는 군대에 관련된 꼭 예. 군대가 아니어도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힘있고 권력 있는 계층에 관련된 적대감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도 자신의 피해자로서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왜 초등학교를 선택했는가? 왜 방배초등학교를 특히 선택했는가? 이 부분에도 뭔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런 종류의 이제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자 하는 묻지마 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 예. 사실은 공공장소를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는 가장 접근이 가능한, 가장 저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이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센세이셔널하게 언론의 주목을 끌기에는 매우 적합한 장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은 어른처럼 저항을 안 할 것이고 예. 또 초등학교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당장 이제 언론사 그 사람 주장대로 지금 그렇죠. 희망대로 지금 언론사에서 이렇게 보도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걸로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초등학교. 지금 보면 말이죠. 보안에 대한 문제. 그 사람이 이렇게 마음 잡고선 학교를 골라서 왜 학교로 왔느냐에 대한 부분은 공공장소 중에 그 사람이 알아 정했다지만 어쨌든 이걸 막을 수는 있었지 않느냐 이 부분인 거예요. 앞에 학부모님은 그러세요. 매뉴얼대로 했더라도 신분증 맡기고 방문 기록을 썼다고 한들 이걸 막을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더 불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원천적으로 이 위험을 봉쇄하기는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거고 인력도 들 거고 그런 문제는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의 시스템에서도 사실은 지금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었거든요. 매뉴얼이 있는 거 또 지금 지키지 않은 상태예요. 지키지 사실은. 않았었죠. 그러니까 이런 매뉴얼 예를 들자면 이런 이제 좀 이상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 본인의 신분증을 맡긴다. 그래서 정체가 밝혀지고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전에 제지당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경각심을 시켜주는 절차라도 제대로 지켰었다면 그렇죠. 이 사람이 이런 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이제 생각도 심지어는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있는 보안 시스템 자체만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만도 그것도 일단은 꼭 수행해야 될 과제로 보인다. 현재는 거의 연세들이 많으시거든요. 보안관들. 사실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엔 정말 아무나 출입했고 운동장 가서 다 그렇죠. 운동하고 도시락 갖다 주고 아무 제재 없었던 거에 비하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라지만 그렇죠. 근데 거기에도 구멍이 있는 거예요. 학교에 이제 2명이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이제 2명이 교대로 그러니까 근무 환경은 혼자 근무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리고는 침입을 시도하는 자들은 지금 아이들이나 젊은 여자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을 노리는 원기왕성한 범죄자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과연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역부족이다라고 금방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최선이냐. 는 사실 의문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럼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요? 그 많은 이제 학교들의 글쎄, 다 전문가를 일단은 일부 인력은 좀 저항을 할 수 있는
근력이 있는 사람으로 교체를 하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이게 이 근로 조건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조금 더 연세가 있고 저항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마 틀림없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일단은 혼자 순찰을 돌게 만드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2명이 한 조로 근무를 하게 만드는 그 정도의 환경은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최소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은 어제 이게 참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앞에서 학부모님이 이 질문하셨어요. 어제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야 학교가 학부모들에게 통보를 했다. 이게 1시간 안에 끝났으니 망정이 지금 길어졌으면은 혹은 더 큰 사건으로 벌어졌으면은 이거 모르고 그냥 황당할 뻔했다. 이건데 알려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또 알린다고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까 봐 조심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아이들을 순식간에 보호자들이 나서서 보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어저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알릴 필요는 없겠지만 예컨대 몇 세에 어떤 용의자가 와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지금 당장 이제 각자 학교로 오셔가지고 아이들 보호를 개별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긴급 상황에 대한 어떤 처리 매뉴얼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학교마다 모두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저께 조치가 좀 불충분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이게 한번 벌어졌을 때는 큰 충격일 수 있기 때문에 또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중요한 부분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고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연습을 해야 될 거고요. 지금 보안 시스템은 혼자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은 개선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틀림없이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까지 만났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결국은 돈이네요. 이런 문자 지금 오고 있어요. 강병수님 외에 많은 분들이. 결국 돈 많으면은 전문 보안 인력도 투자하고 이렇겠지만 지금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린 맨날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으면서 돈이 이렇게 맨날 없다 그러죠. 돈을 어디에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사회적인 합의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어제 이 사건은 지금 학부모가 아닌 분들한테는 1시간 그러고 말았는데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많은 학부모들은 상당히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짚고 넘어가자라는 의미로 첫 인터뷰로 준비를 해봤고요. 행간에선 무슨 얘기 가져오셨습니까? 서울에 이어서 경남지사 선거 구도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김경수 의원을 후보로 합의 추대하고 김 의원은 일사천리로 출마 선언까지 했는데요. 이 자유한국당은 김태호 전 최고위원을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독일 유학까지 연기한 걸 보면 출마가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이 또 하나의 빅매치 경남지사 선거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6년 만에 리턴 매치라고 해서 더 화제예요. 네, 맞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012년 총선이었었는데요.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두 정치인이 맞붙었습니다. 그렇죠. 이 52% 대 48%로 이 4%포인트 차이로 김태호 전 최고위원이 김경수 의원을 이겼습니다. 맞아요. 김 전 최고위원이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하면서 빈 지역구에 김 의원이 다시 도전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태호 전 최고위원은 경남지사를 두 차례나 역임했죠. 이 김경수 의원은 2014년 경남지사에 도전했다가 홍준표 후보에게 또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서로 맞붙는다면 6년 만에 리턴 매치이자 경남지사와 김해을 지역을 두고 엇갈린 인연과 악연이 또 반복되는 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 빅매치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경남지사 선거.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나요? 첫 번째 행간은 2명이 아니라 6명이 싸우는 선거다입니다. 김경수 대 김태호 뒤에 누가 더 있습니까?
네, 이 두 명은 당연한 거고요. 예. 문재인과 홍준표, 노무현과 이명박 이렇게 4명이 더 싸우는 선거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총 6명이 싸우는 선거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이 굉장히 큰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게 보십니까? 김경수 의원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복심이잖아요. 그렇죠. 당선은 1등 공신이기도 하면서요. 예.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서거할 때까지 곁을 지킨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인터뷰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김영울과 경남지사에 연이어 도전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제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김태호 전 최고위원은 누굽니까? 지금은 좀 가물가물하실 것 같은데요. 한때 리틀 이명박으로 맞아요. 불렸던 인물입니다. 맞아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사고방식과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닮았다는 평가까지 한때는 들었어요. 그러면서 총리에 내정되기도 했던 거죠. 그렇죠. 낙마하긴 했지만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치 인생이 좀 하얀 곡선을 그리긴 했지만 홍준표 대표가 갑자기 경남지사 후보로 발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상황이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을 운운하다가 지금 구속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경남지사 선거는 김경수, 김태호뿐만 아니라 노무현, 문재인 대 이명박, 홍준표 이렇게 4명이 더 함께 싸우는 6명이 싸우는 선거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뒤에 업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데요. 6명의 선거가 될 거다. 그럴듯한 행간.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경남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다입니다. 진짜 지금 경남 선거에 굉장히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이. 네, 맞아요. 홍준표 대표가 지난달 27일 뭐라고 했느냐. 경남도지사 선거는 홍준표의 신임을 그러니까 재신임을 걸고 치를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만큼 경남지사 선거가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홍 대표 입장에서 당 지지율이나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마지노선을 광역단체장 6석으로 제시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부산 경남이 3석, 대구 경북이 2석, 나머지 지역에서 1석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계산해서 6이 나온 거군요. 네. 근데 거기서 하나를 빼앗긴다 하면은 더군다나 그 하나가 뭐예요? 경남이잖아요. 예. 보수의 아성입니다. 민주당이 단 한 번도 그 광역단체장을 가져가 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요. 그 한 석은 한 석의 의미가 아니고 그 한 석의 판이 흔들리게 되면 선거판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TK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낙동강에서 바람이 불면요. 예. 전체 지역구에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거에서 만약에 졌다? 지방선거 패배는 당연하고요. 대표직까지 제가 볼 때 내놔야 됩니다. 이게 아까 행간에서는 둘이 싸우는 게 아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경남 한 곳의 싸움이 아니다. 네, 보이는 맞습니다. 게 다가 아니다. 네. 두 번째 행간도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니요.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무슨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절대 질 수 없는 선거입니다. 예. 경남은 고향이기도 하죠.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일종의 유업처럼 계속 내려왔던 거예요. 경남은 어떻게든 이겨볼까. 그리고요. 2020년 총선, 2022년 지방선거 대선까지 가는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권 동력은 당연히 확보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이룰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 맞습니다. 절대 질 수 없는 곳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유한국당이 여기 하나 잃으면 전체판이 다 흔들린다. 네. 여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여기 하나를 흔들면 다른 데까지 다 흔들 수 있다. 네, 맞습니다. TK까지 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마지막 행간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이념 전쟁이냐 적폐청산이냐 프레임이 작동할 것이다입니다. 이 선거에서. 네. 홍준표 대표가 지금 전략 공천하는 후보들 보세요. 김문수, 이인재, 김태호. 올드보이란 말을 듣지만 한결같이 보수 색채 뚜렷하고 강한 이미지 가진 후보들입니다. 그렇죠. 홍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를 진보 대 보수 구도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하. 민주당은 적폐천상 프레임으로 가져가면서 이념 구도를 깨는 거예요. 예. 보수를 느슨하게 만들면서 이번에 싸우겠다고 하는 전략이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근데 김태호 전 지사가 리틀 이명박 별명. 네. 요거를 부각시키면 부각시킬수록 이번엔 불리할 거다 이런 청취자 문자 많이 들어오네요. 지금 국면이. 그건 모르죠. 지방선거는 현실이니까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뉴스닥도 스페셜 뉴스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밖에 지금 두 분의 스페셜 게스트가 나와 계세요. 잠시 후에 그분들과 함께 오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어제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가 종결된 5가지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 여부를 사전 조사해보라 라고 검찰에 권고를 했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 철거 사건, KBS 정현주 사장 배임 사건 등등등이 포함이 돼 있는데 재조사의 핵심 의혹은 뭐가 될지 오늘 첫 순서 박주민 의원과 함께 짚어보죠. 그리고 오늘 뉴스닥 있는 날입니다. 2개의 의자가 빈 이후로 지금 스페셜 게스트들을 한 주 한 주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도 아주 스페셜한 두 분이 나와 계세요.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화제 인터뷰 봄이 옵니다. 예, 오늘 또 옵니다. 오늘 두 번째 공연이 평양에서 열리는데요. 지난번 공연은 이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또 오늘 공연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될지 탈북 피아니스트죠. 김철웅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 철거 사건, KBS 정현주 사장 배임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그리고 춘천 파출소장 딸 살해 사건, 이렇게 5개의 사건과 1개 유형의 포괄적 조사 사건을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요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이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사전조사를 해보고 재수사에 들어갈지 말지를 최종 결정할 후보들을 선정한 겁니다. 워낙 논란이 됐던 사건들이다 보니까 국민들 관심이 뜨겁죠. 자, 각 사건마다 조사의 포인트, 핵심 의혹은 뭔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법조인 출신이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재조사, 재수사 확정은 아니고 재조사에 들어갈지 말지를 사전조사할 대상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정확히 보면 그렇습니다. 예. 아니 어떤 사건을 재조사, 재수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지금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건가 봐요. 상당히 심사숙고하는 느낌이에요. 이미 이제 수사와 재판이 끝난 사건들이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들여다보는 게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수사 기록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사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전조사 과정을 거쳐서 검찰청에 소속돼 있는 조사단이 수사 기록을 좀 봐서 의견을 달라 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 과거사위원회가 예전에 수사했던 기록을 입수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한테 검토해달라. 그리고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들 다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군요. 과정이. 그래서 일단 5개, 포괄적인 사건까지 하면 6개를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선정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공감하세요? 사회적으로도 사실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뭐 장자연 사건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약자로서 방어권이 취약한 사람에 대해서 엉터리로 수사했다고 계속 지적되었던 사건들이라서 나름대로 이제 수사당국이 공정한 수사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데 있어서 꼭 거쳐가야 될 사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선정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조사가 다 끝난 사건들인데도 어떤 의혹이 남아있길래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가. 이 사건들의 핵심 의혹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박 의원님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사건은 어떤 겁니까? 뭐 아무래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분들이 최근까지 계속 의혹 제기를 하고 계시는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아닐까 싶습니다. 2009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 33명한테 100여 차례 넘게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탤런트 장자연 씨.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세요? 우선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31명 정도의 이름이 장자연 문건, 소위 말하는 장자연 문건에 등장을 하는데 그중에 실제 기소로 이어졌던 사람은 소속사 대표하고 매니저 등뿐이었거든요.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그것도 성접대가 아니라 폭력으로 기소된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요라든지 강요 방조죄 이런 것들이 전부 또 무혐의였거든요. 맞아요. 과연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압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뭐 이런 것까지.
예. 예. 그리고 이제 2007년 10월 모임에 참석했었다라고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박용훈 씨, 그리고 2008년 10월 모임에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 예. 이런 부분들을 혹시 당시에도 수사기관이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지나간 것은 아닌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나온 한겨레 21의 보도에 보면은 특히 이제 방상훈 사장의 아들이 술자리에 있었던 것까지는 경찰이 확인을 했고 불러다가 조사도 했는데 잠깐 있었다 이렇게 되면서 아예 수사선상에서 배제가 됐다 처음부터, 뭐 이런 얘기도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보도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어서 2009년 당시에도 수사기관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그다음에 제대로 수사를 한 것인지를 짚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제대로 수사를 했는데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니어서 넘어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에 뭔가 압력이 있어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넘어간 걸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가능성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예. 지금 근데 이제 가장 뭐 여론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장자연 씨가 유서에다가는 조선일보 사장이라고 썼었어요. 방시 조선일보. 근데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 사장 그 자신은 아닌 거죠? 이거는 잘못한 걸로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장자연 문건에는 조선일보 사장이다라고 등장을 하는 바람에 좀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인데요. 예. 지금 이제 조사된 것으로는 조선일보 사장은 없었고, 근데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일보 관련된 사람들이 술자리에는 참석했었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도들은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뭐 청취자들은 탐정선수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기획사 대표가 좀 호칭을 부풀려서 얘기하는 말습관 같은 게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은행 지점장 이러면은 여기 은행 사장님이시다, 행장님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이런 말버릇이 있었던 게 장자연 씨한테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유서에 남겼던 거, 이런 것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박 의원님, 장자연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고 9년이나 흘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스트에 적힌 직함하고 이름이 불분명한 경우도 많아가지고 재조사, 재수사를 해도 그때보다 더 밝혀내기가 이게 가능한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겠는데 지금 보도되고 있는 정황을 봤을 때는 이미 이제 당시에 경찰이 수사하거나 할 때 같이 동석했던 사람들의 진술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다른 사실관계를 살필 수 있는 자료들도 그 당시부터 있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또 지금이라도 좀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진술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렵긴 하더라도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기록들을 수사 기록들을 다시 꼼꼼히 봐야 될 거예요. 수사를 해놓고 덮고 간 것은 없는지, 이런 자료들까지. 근데 유사한 유형의 사건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한 게 2차고 그전에 한 게 1차였죠. 1차 때 발표가 됐었는데 어제 그 1차 후보들 중에 본조사 사건 결정한 거 발표하면서는 빠졌더라고요. 왜 탈락한 겁니까? 이게 지금 사전조사 대상이 됐다가 이제 뭐 조사 결정 대상에서 탈락한 건 아니고요. 12개의 사전조사, 1차 사전조사 공고 대상에 포함됐던 사건 중에 김학의 사건을 포함한 4사건이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건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굉장히 자료가 많답니다. 살펴봐야 될. 시간이 좀 걸리는 거지, 대상에서 완전히 탈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어제 뽑히지 않았다고 탈락한 게 아니라 그것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중? 알겠습니다. 2009년에 벌어졌던 용산 지역의 철거민 사건. 여러분도 뭐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철거민들이 한 건물 옥상에서 경찰과 대치 중 충돌을 하게 됐는데, 화재가 발생하면서 철거민 5명, 경찰 1명 이렇게 숨진 사건입니다. 저도 뭐 그날 아침에 속보로 전해드리던 현장,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사 결과, 그 당시 검찰 수사 결과는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이 화재의 원인이었다, 이게 결론이었는데, 과거 사위는 이게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고 본 건가요? 화염병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검찰이 밝혔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라고 좀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불법성이라든지 과잉성 부분이 분명히 지적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적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사전조사 공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 말고도 1990년에 있었던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1972년에 있었던 춘천 파출소장 딸 살해사건. 아니 이런 뭐 살인사건은 왜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궁금하신 분 계실지 모르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인권침해 사건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좀 약하고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방어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무리한 수사를 했던 것들이거든요. 수사 그래서 과정에서.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야 수사기관이 좀 더 공정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하세요. 어차피 일사부재리 아니냐. 이것들을 재수사, 재조사해서 새로운 뭔가가 나온들 재심 못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심이 되려면은 뭔가 새로운 그리고 그 결정적인 어떤 증거들이 명백한 증거들이 나와야 돼요. 무죄라는 것을 증명이 될 만한. 그런데 그렇죠. 과거에 보면은 과거사 정리위원회나 이런 데서 했던 결정들이 이런 증거들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재심을 받아들여준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재심이 되려면 근데 아주 사건을 유무죄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데 과거에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증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결정을 내려주면 그 결정 자체가 하나의 이런 그 증거 같은 역할을 하면서 재심 대상으로 받아들여졌던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불가능한 얘기 아니다. 헛고생 아니다. 이런 말씀. 네. 앞으로 남은 조사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뭐 사전조사에 대해서 권고를 한 거니까요. 검찰청에서 지된 조사단이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피겠죠. 그리고 나서 어제와 비슷하게 본조사를 할 것으로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팀 꾸려지면 6개월, 연장해서 3개월 정도 더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런 계획도 잡혀 있네요. 지켜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께서도 저 의회에서 꼼꼼하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계속해서 저희가 스페셜 게스트들을 모시고 있죠. 첫 번째 손님이 표창원 의원, 황영철 의원 두 분이었고 지난주에는 추강욱 변호사, 차명진 전 의원 이렇게 두 분 나오셨었고 그리고 오늘 이분들의 호흡은 어떨지 이른바 이제 케미라고 그러죠. 이분들의 케미는 어떨지는 저는 솔직히 상상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가운데 저희가 초대를 해봤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주식은 하나도 없는데요. 뉴스는 자주 달고 다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나오셨어요. 뉴스닥에. 명절에도 나오시고. 그래서 뭐 이렇게 스페셜한 느낌은 아닙니다. 이거 스페셜하게 봐주세요. 그렇습니다만 지금 소개할 이분은 제가 저 뉴스쇼 진행 이제 10년 됐는데 얼굴 처음 봬요. 이 유명한 분을? 그러니까 직접 뵙는 건 처음입니다. 전효옥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생기셨구나. 생각보다 체구도 자그마하시고 미인이세요. 다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아니 근데 호칭을 전 의원 말고 작가라고 불러달라고 저희 제작진한테 주문을 하셨다고. 아니 제가 목표현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걸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의 그 직책이나 그런 걸로 불리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일은 글을 쓰고 뭐 방송도 하는 일이니까 적당하게 지금의 직책으로 일로 좋다. 불러주는 게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는데요. 전 작가 이렇게 이제. 네, 편하게 부르세요. 두 분도 서로 한번 인사 나누세요. 박용진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작가님. 사실은 전 그 양쪽이 서로 대변인을 할 때 그 인연이 있었어요. 한 2년 전? 13년 전이죠. 어떻게 그렇죠? 대변인이셨죠? 그때 저는 민주노동당 대변인을 했고요. 원내 대변인 이제 들어와서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 작가님은 그때
한나라당 대변인을 맡으셔가지고 그때였군요. 일합을 겨룬 적이 있어요. 일합까지야. 서로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대변인으로서 보시기에 전효 작가님. 뭐 이 굉장히 이렇게 기억해야 할 만한 상대다 이렇게 생각했죠. 기억할 만한 상대다. 네. 이렇게 여기서 만날 줄은 모르셨어요. 그거 몰랐지만 그래도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굉장히 활동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봤죠. 어떻게 보셨어요? 워낙 당세가 약한 작은 진보정당의 대변인이었으니까 크게 눈에 띄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때 어떻게 보면 완전 거의 폭삭 망했던 당을 다시 이렇게 쭉 살려 올리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때셨군요, 네, 대변인.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초기였죠. 그래서 그때 뭐 상당히 발군의 실력을 보이셨던 작가로서의 그 역량보다는 정치인의 역량이 훨씬 더 많았던 대변인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저의 작가적 역량을 모르셔서 그래요. 그 책을 제가 한번 보긴 했으나. 이렇게 두 분, 약간 맞선 보는 분위기 같기도 하고. 네? 고마워요. 저 어려요. 제가 한참 어려요. 약간 미치는 분위기. 예. 요새 연상연하 컴플 있고 뭐 예쁜 누나 이런 거 너무 진지하게 나가지 마세요. 네, 밥 잘 사드릴게요. 밥 잘 사는 예쁜 누나.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금 약간 당황스러운 게 항상 이제 남성 게스트 두 분이 쭉 나오시다가 오늘 남녀 게스트가 나오셔서 약간 미팅 분위기 뭐 이렇게 맞선 분위기. 자꾸 몰고 가지 마세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정상이에요. 우리 방송에서 보면 너무 여성 패널이나 여성 앵커의 비중이 적어서 전 늘 이제 김현정 앵커를 매우 뛰어나고 탁월한 그 인터뷰 하지만 정말 그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반반은 돼야 돼요.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렇게는 돼야죠. 오늘 이 자리는 여자 둘의 남자 2대1이에요? 자, 이 분위기, 이 좋은 분위기로 오늘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한가부터 좀 볼까요? 전효옥 작가님, 상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저는 이 김정은을 골라왔어요. 북한 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 상한가 잠깐 계시고요. 박용진 의원님. 저는 박영선, 우상호 두 예비 후보의 숱한 비판을 각오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박원순 시장 상한가. 우선 김정은 위원장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상한가. 우리가 이제 이미지 세탁을 탁월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분이 정말 이미지 세탁을 아주 빼어난 솜씨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지 세탁. 네. 이미 이제 집권한 지 이제 7년 차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뭐 1, 2년 못 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한 그 독재자가 7년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복 형도 그렇게 처단하고 그다음에 고모 부도 그런 식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그냥 없어버린다든가 이런 무시무시한 이제 분위기 속에서 전 세계의 그 골칫거리, 악동, 뭐 폭력자, 이웃나라 중국, 배드보이, 그렇죠. 이웃나라 중국조차도 쟤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했다가 최근 들어서 외교적으로 보여주는 중국도 잡고 미국도 잡고 그다음에 한국은 나를 위해서 좀 손잡고 운전 좀 해주세요.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외교적으로 최악의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꽃놀이 양손에 떡을 쥔 상태로 갔다는 점에서 이제는 김정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평가할 건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 안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판단을 하고서 우리도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상한가라고 봅니다. 이미지 세탁에 성공했고 외교적 주도권까지 쥐고 가는 이 모습. 뭐 주도권까지는 모르지만 굉장한 이 꽃놀이패라고 할까요? 꽃놀이패를 쥐고 가는 모습. 상한가. 뭐 북한에서는 구글이 안 된다지만 지금 김정은의 손에는 구글 지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 박용진 의원님 공감하세요? 네. 일단 상당히 지금 좋은 조건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거는 사실은 이게 약간 수세적인 측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미국이 북한을 뭐 봉쇄하기 위한 뭐 아주 끈끈한 국제적인 공조를 이뤄냈고 또 군사적인 위협도 실제 위협으로까지 느껴질 정도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쨌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측과의 어떤 관계를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다르게 좀 하고 그걸 발판으로 미국과의 정상회담까지 약속을 하고 느닷없이 중국을 방문해 가지고 중국과의 지난 7년간의 나빠졌던 악화 상황을 그냥 일거에 뒤집어 버리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양반이 지금
그 상당히 능수능란함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바로 느낌이 저도 그 생각을 어디서 했냐면은 이번에 공연하고 나서 내가 레드벨벳 공연을 볼지 관심들이 많던데 뭐 이제 어쩌고 저쩌고 이 발언을 하는 바람에 어제 언론에서 하루 종일 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김정은 레드벨벳 이슈를 그냥 완전 선점해 버렸어요. 그리고 레드벨벳 옆에서 사진 찍고 이런 걸 보면서 이슈 선점하는 능력을 보면서 굉장히 이 외교력 어떤 그 이슈 선점 능력을 타고난 거냐? 아니면 누가 옆에서 지금 코치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건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코치를 했다고는 볼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유발 하라리가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를 제4차 세계 생활혁명을 하게 최고의 최적의 장소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는 뭐 이렇게 바꾸려면은 뭐 시끄러운데 거기는 그냥 김정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제4차 혁명의 최적지다. 그리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정도로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은 다 트루먼 쇼의 트루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영화 트루먼 쇼에 누군가가 다 위에서 조정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김정은은 이제 빅 브라더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김정은이 굉장한 수사에 몰렸던 거죠. 벼랑 끝에 섰다가 그 벼랑 끝 전술을 아주 유리하게 자기에게 승세를 굳히는 아주 자기에게 아주 반전을 시키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 타고난 거라고 보세요? 이거는? 저는 이제 직관적인 것도 있다고 봐요. 타고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마 이제까지 3대 독재 세습 가운데서 가장 많은 서구 문화를 향유하고 몸소 체험한 그런 이제 지도자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스위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악동인 코트의 악동인 로드만을 불러가지고 한 거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서구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특히 이번에 이제 주목되는 것은 자기가 뭘 갖고 있는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를 들자면 자기 자신이 어떤 점을 통해 가지고 반전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핵이라는 거는 김정은의 최고의 전략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김정은은 아마 지금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다 짰을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비핵화를 얘기하다가 즉 선폐기를 얘기하다가 지금은 또 살라미로 조각조각 잘라갖고 단계적인 비핵화를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외교력에 있어서 높이 평가해야 된다. 잘한다까지는 두 분이 동의하시는데 비핵화를 난 포기 안 할 거라고 본다라는 전혜옥 작가. 박용진 의원 이 부분도 동의하세요? 여기서는 갈라지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 되지만요. 그렇게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나오지는 못할 거예요. 다만 이제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겠죠. 트럼프의 임기가 4년이 될지 8년이 될지 모르고요. 그렇죠.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은 5년. 그리고 자기의 시간은 앞으로 자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건강이 지금 1984년생이잖아요. 그런데 몸이 뭐 그래가지고 어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자기 편이다. 그래서 그 시간을 협상을 통해서 이게 리비아식이라고 하지만 리비아도 그러면 뭐 하루아침에 끝난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완벽한 폐기로 갔긴 했습니다만 협상 과정은 수년이 걸리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누가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는 그 김정은이 핵을 끝내 지키고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 저희는. 그러니까 비핵화라고 하는 완벽한 목표를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가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그럼 어떻게 관리 나갈 건지를 그리고 지뢰 안 될 거다. 절대 포기 안 할 거야라고 단정 짓고 가버리면 이거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시작조차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상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추측하면서 가야지 협상이 되는 거죠. 즉 김정은은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느냐. 아마 핵 보유국으로서 얻을 거 다 얻어가면서 또 주한미군 철수까지 뭐 여러 가지 자신의 이 계단을 밟아가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이제 가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국면에서는 김정은 상한가 준다. 전혜옥 작가 골라오셨고요. 박용진 의원 상한가로 가보죠. 박원순 시장. 박원순 시장은 지금 아주 묘한 상황. 모순된 입장인데요. 흥행이 안 돼서 좋고 흥행이 돼서 좋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너무 빅 이슈, 핵 이슈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선을 빼앗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미투가 그리고 방금 우리 얘기했던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그 국제 정상회담들이 마구 벌어지고 있는 한바탕 또 쓸고 갈 겁니다. 그게 지방선거 전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를 넘어서까지 맞아요.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흥행이 잘 안 되죠. 관심이 없죠. 지방선거에. 아무래도 덜 하겠죠. 그럼 누구한테 불리하냐면 이런 빅 이슈들이 터지면 후발주자들한테 국민들의 시선을 받고 주목을 받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반전을 만들어내야 되는 후발주자들한테는 정말 죽을 맛인 겁니다. 지금 저희 뭐 박용진 의원은 당에 계시니까 후발주자들이 박영선 의원, 우상호 의원이잖아요. 출마 선언. 그분들 실제로 발 동동 구르고 계세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어제 제가 후보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뭘 이벤트를 하고 공약을 발표하고 이렇게 아무리 뭐 멋있는 움직임을 좀 보여줘도 언론이 취재를 잘하지 못하고 취재를 한다 한들 빅 이슈들에 밀려가지고 뭐 이렇게 뭐 카드도 내밀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선두주자의 안정감은 부각되고 후발주자의 추격 공간은 빼앗겨 버리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득을 보는 경우다. 가만히 앉아서. 그런데 또 하나는 어제 이제 결정이 난 거죠. 당에서 그 결선 투표를 도입하겠다. 맞습니다. 3명 중에 1명 걸러내고 그러니까 물론. 첫 투표에서 50% 넘으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50% 후보가 안 나오면 2명 가지고 결선 투표하겠다.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마치 저 후발주자 둘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박영선, 우상호 이 두 분이 합쳐서 뛰어넘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저께 면접했어요. 어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활주로가 너무 짧은 거예요. 이게 지금 후발주자들에게는 상당히 답답한 노릇인 겁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어떤 그 공간은 없고 또 그 뭐 흥행이라고 하는 그 결선 투표 제도는 또 받아들여 가면서 이렇게 되니까 박원순 시장은 그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는지 너무 이번 이 재선 국면은 삼성 국면이구나. 너무 편안하게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전혁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 국면 정말 이대로 쭉 박원순 시장한테 아무 일 없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서로 악감정이 있는 사이는 아니시죠?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온리 박원순 이런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선거라는 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물론 박원순 시장한테 미투가 일어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만은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이 아니 요즘 그래서 40대 50대 그런 남자들이 절대로 이렇게 뜨고 싶어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연예계에서. 왜냐하면 잘 나가기만 하면은 미투가 나오고. 어제 김생민 씨 미투 나왔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아주 박원순 독주로 간다는 거는 사실 흥행 문제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야당 쪽에서 안철수라든가 또 김문수라든가 이러면서 야당 쪽으로 눈이 가게 되면 당내 선거에서는 프리패스였지만은 어떻게 보면 본선에서 상당히 고전을 할 수도 있어요. 선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불난집에 이렇게 구경하는 것처럼 일단 왁자지껄 해야지. 문제가 있어야지 거기에 시선을 붙잡아 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박원순 시장은 부자 몸조심 하는 것처럼 매우 조용한 선거, 조용한 아주 침묵 모드 비슷하게 갈 거예요. 수면 아래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문제라고 봅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너무 한 사람이 우뚝 서 있는 게 문제일 수도 있다. 박용진 의원이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경선 국면에서 경선 국면에서만 박원순 시장이 상한가를 치린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습니까? 본선 가게 되면 저는 그렇게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이 2~3%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반영된 국회 투표 분포소가 나왔거든요. 탄핵에 찬성하는 분포가. 그런데 막상 가서는 탄핵에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갔었던 문재인 당시 후보가 42%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42% 그러니까 받았죠. 그 2012년 선거보다도 더 못 받은 상황이 됐어요. 그거는 어쨌든 이 분포상 유권자의 분포상 만일에 보수 진영이 이렇게 뭉친다고 한다면 결집하기 시작하면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걱정스럽긴 합니다. 민주당 안에서 그 걱정하고 계시는 거군요. 자, 그러면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 선언했습니다. 등장했습니다. 물론 공식 선언은 내일인가요? 언제죠? 내일이죠. 내일인데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선언을 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살라미 그런 살라미가 어디 있어요?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위원장의 등장은 구도에 어떤 변화를 줄 건가? 전 작가님, 전혁 작가님. 저는 상당히 그 커다란 파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커다란 파도?
대선에서 안철수의 이제 그 어떤 실패라든가 또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지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녹록치 않은 조건에서 자신을 던졌다는 거 결국 정치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얼만큼 이 객체화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달굼질하느냐예요. 던진 거 맞아요 지금 서울시장 출마가? 저는 던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구도에서 어쨌든 김문수 지사 나오죠. 또 뭐 안철수 나오고 박원순 이런 구도에서 사실 옛날에 빚을 졌다고 하지만은 그 빚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게 선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안철수의 정치적인 하나의 박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력이다. 요즘 정치인들은 배짱도 없고 박력도 없어요. 근데 그걸 보여준 거죠. 박 의원님 박력 없으세요? 그게 박력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어 나올 거라고 하는 얘기가 아마 작년부터 첫눈 올 때부터 나왔는데 그게 박력이냐? 저는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 뭐 언론에서는 쓸 말이 없어서 자꾸 그걸 쓰는 것 같은데 무슨 양보설 그 있잖아요. 양보설. 그 무슨 초등학생들 그 손가락 걸고 맹세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정치에서는 차용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정치권에서 가장 의미 없는 게 정치인들끼리 약속. 게다가 다음엔 너 뭐 이런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흘러가면 끝이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하고 그러면 아무도 약속을 안 해요. 아니 그런 약속을 해본들 그거를 지킬지 말지. 그러니까 정치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건 맞습니다만 정치인끼리 약속은 제가 볼 때는 부질없어요. 근데 그 두 분이 무슨 손가락 걸고 맹세한 사이도 아니고 이거를 다시 뭐 얘기하고 이것 중심으로 선거가 돌아간다? 저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양보 프레임은 일단 먹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보진 않아요. 양보 프레임 먹힐 수 있다? 국민하고의 약속이었죠. 오히려. 그 당시에 한국 정치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양보하지 않는 50%가 넘는 후보가 5%도 안 되는 후보에게 그걸 양보했다는 거는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은 상당한 감동을 느꼈어요. 저도 감동을 느꼈고요. 그리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안철수라는 그런 아마 그것이 아마 안철수의 자산일 겁니다. 그거를 국민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박용진 의원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글쎄요. 큰 의미 없을 것 같은데. 큰 의미 없을 것이다. 그 뒤에 이분이 뭐 여러 국면에서 보여줬던 또 다른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좀 퇴색됐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전 의원님은 아닐 것이다. 저희 엄마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고. 아니 정치가 우리 전 작가님 어머니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아니요. 너무 전지적 작가 시점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이 보통 사람들 그러면서 그래도 그 사람은 장난치진 않는 것 같다. 그래도 양보할 줄 알았고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박원순 시장은 양보는 한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이 산에 놀러 갔다가 산행 갔다가 덥수룩하게 와갖고 둘이서 만나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 5%가 55%를 먹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0배를.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그때의 안철수의 참신함을 기억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우리 정치 상황에서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뭐 여야 할 것 없이. 그 누군가가 안철수라는 그 누군가를 이제 복귀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고생도 하고 간철수에서 이제 확실하게 돌아왔다. 이번에 경우는 간을 보지 않고 나온 거죠. 왜냐하면 이기기 힘든 구도상 이기기 힘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지금 고개를 약간 설레설레 박력도 동의 못하시고 아름다운 양보도 동의 못하시고 그게 뭐 던진 것 같지도 않고 또 아름다운 양보는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 전혀 먹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더 중요한 건 안철수라고 하는 인물이 주목받았던 건 그의 성공 그리고 아이들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으로서의 주목받았던 그때이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얀 곡선이고. 알겠습니다. 아니, 신선하면 다 끝났어. 그런데 신선하면 끝났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안철수라는 사람이 정치를 안 하고 있었으면 아마 교과서에 아직도 실렸고 존경을 받았겠죠. 그렇지만은 현실 정치에 몸을 담는다는 건 굉장히 그 자체가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편했을 텐데. 근데 그건 있다. 정말. 우리가 박원순 시장 얘기하려고 했다가 이야기가 안철수로 가는 걸 보니까 뭔가 있긴 있네. 너무 끌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죠? 사실은 하한가까지 가야 되는데 상한가만으로도 시간이. 홍준표 해야 돼 홍준표. 근데 지금 하한가는 어쨌든 지방선거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하한가를 누가 골라오셨는지 이름만이라도 말씀을 하고 가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전혁 작가님 하한가? 저는 박지원 의원입니다. 박지원 의원 지금 전남지사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것 때문에 골라오셨고. 못 가기도 하고 나이 77세니까 이 은퇴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보여주셨으면 해요. 이거 박지원 의원 진짜 듣고 계시는데 그만하셔라.
아니 왜냐하면은 하물며 평생 해도 되는 패션 디자이너인 겐조도 65세인가 그때가 돼갖고 이제는 나의 정원을 가꾸겠다 하면서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은퇴의 모습을 정치인도 보여줘야지 우리 정치가 발전하고 이제 그 자리를 젊은 신인 뭐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이런 나이 또래 신인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이 초선들이 뭐 이렇게 메꿀 수도 있고 그러면 정치가 물갈이가 되는 거죠. 이거는 나를 디딤돌로 해라 뭐 이렇게 할 수 65세면 저는 아직 17, 18년 남았어요. 제가 볼 때는 정치도 진짜 국회의원도 한 3선제 그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제안을 뒀으면 좋겠다. 네. 요거는 박지원 의원이 자주 인터뷰 나오시니까 제가 직접 반론을 듣는 것으로 하고 박용진 의원의 하한가는 누구였습니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신데요. 홍준표 또 나왔어요. 홍준표 우리 저 홍준표 대표가 뭐 그게 자신만만하고 가죽 잠바 입고서 이렇게 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대는 족족 그러니까 고사하는 마이너스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는 데다가 이번 지방선거를 지고 나면 자기 자신의 그 처지마저도 그 불안한 좌불안석이 처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가 지금 하한가인데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이 하한가가 아닐 수 있다. 상장 폐지까지? 뭐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네요. 지금 제1야당 대표신데 이 발언 괜찮으시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여의도에서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저희 당으로서는 이게 비밀인데요. 홍준표 당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삼두마차가 계속 이게 가면 우리로서 나쁘지 않았나. 우리 정치 전반으로는 상당한 마이너스다. 이런 느낌은 있어요. 당 안에서 그런 얘기 나와요. 그 삼두마차 계속 가줬으면 좋겠다. 그거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게 있는데 이분들이 너무 우리한테 많이 돕는다 이런 느낌은 있지. 두 분 반응들 괜찮네요. 두 분의 오늘 이 뉴스닥 조합 아주 케미가 두 분 아까 맞선이라고 제가 표현해드렸는데 그거는 좀 취소해 주세요. 왜 그래요? 밥 많이 사드릴게요. 케미가 좋았어요. 아까 예쁜 누나라며. 자, 이 두 분과 함께한 오늘 스페셜 뉴스닥 시간 빨리 가죠. 네,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 이렇게 다양한 해야 되는데. 다양한 의견 두 분과 나눠봤고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도 있고 통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청취자들도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는데요. 이렇게 토론하는 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다. 오늘 두 분과 귀한 손님과 함께했습니다. 전혁 작가님, 그리고 박용진 의원님 두 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스페셜 뉴스닥으로 매주 다른 손님들 모시고 있는데 이번 주 반응이 상당히 좋네요. 두 분의 남녀 커플은 처음이었잖아요. 우리가 스페셜 뉴스닥. 남녀 커플이었는데 굉장히 훈훈한 미팅 분위기였다. 이런 문자 들어오고 두 분 고정 갑시다. 이주일님 이런 문자도 보여주고 계시고요. 보수 진보지만 굉장히 말이 통하는 두 분 같았다. 이런 표현도 지금 문자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스페셜 뉴스다 어떤 분들 모실까요? 여러분 추천 좀 해주세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매주 다른 분 모시는 게 추천해 주시고요. 감상평도 좀 올려주시고요. 검찰 과거사위에서 5개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사전 조사한다. 요 인터뷰 들으시고 박진님 이런 의문들이 재수사에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말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라면서 재수사 잘 되길 바라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도 드신다고 조주형님 5921님의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용필의 친구여부터 레드벨벳의 빨간맛까지 우리 예술단의 1회차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났죠. 화제도 풍성합니다. 11개 팀이 90분여 동안 26곡을 열창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관람을 했고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다는 소식이 막 전해지죠. 그리고 오늘 2회차이자 마지막 공연이 한 번 더 남았는데요. 이거는 남북 합동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 일요일에 첫 번째 공연을 되짚어보고요. 오늘 있을 두 번째 공연을 미리 좀 그려보겠습니다. 북한에서 현성월 단장과 함께 공부하신 분이죠.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 서울교대 연구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공연 아직 전체 중계는 안 됐습니다만 토막 공연 영상 보셨죠? 네, 그렇죠. 예. 네. 전반적인 구성, 총평 어떻게 보셨어요? 11개 팀이나 갔잖아요. 예. 가왕이라고 불리는 전영필 씨로부터 우리 아이돌의 대표적인 그룹인 레드벨벳까지. 예. 또 그리고 그냥 그 가수만 간 것이 아니고 피아니스트 김강민 씨도 갔고 맞습니다. 백지영 씨 같은 예. 이런 다양한 종류의 가수들이 가가지고 아주 다양한 퍼포먼스를 풀려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양 시민들에게 좋은 선물을 줘서 고맙다. 맞아. 평양 시민들에게 좋은 선물을 줘서 고맙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참 다양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꽉 채워서 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박수가 뜨거웠습니다만 네. 특히 이거는 더 반응이 좋네. 역시 다르네 하는 무대라면은 어떤 거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그들 아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눈치를 안 보고도 반응을 할 수 있는 노래. 그게 어떤 거예요? 눈치 안 보고 반응할 수 있는 노래? 서연이 불렀던 북한 노래였죠. 네, 푸른 버드나무. 네네, 그런 노래들,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에 다시 만납시다라든지 우리의 소원은 통 이런 것들은 눈치를 안 봐도 반응을 할 수 있는 노래니까. 그거 외에는? 그거 외에는 학연부터 되게 이게 의외다 했던 그룹이 있었는데 아이돌 레드벨벳이었어요. 레드벨벳이요. 예. 혹시 간다 그러면 소녀시대 정도나 가지 않겠냐 했더니 레드벨벳이 갔어요. 아이돌 중에서도 레드벨벳은 우리한테도 사실은 좀 신선한 그룹이거든요. 그렇죠. 저희 세대도 약간 이제 적응 중인데. 맞아. 우리도 적응 중인데. 네, 저희도 적응 중인데 이게 어떤 반응일까 저도 궁금했어요. 어땠어요? 네. 의외로 관객의 반응이 왔을 때 젊은 세대의 그 반짝거림 있잖아요. 호기심에 아주 저런 게 있네. 이런 반짝거림이 저는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박수를 당연히 거기 온 사람들이 박수 열심히 치죠. 어떤 노래를 하든. 근데 그냥 의례적으로 치는 박수가 아니라 눈이 반짝반짝하는 걸 보셨어요? 그렇죠. 예, 관객 속에 이렇게 보면서 눈이 반짝거리더라고요. 당연히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관심이 없죠. 저게 뭐냐 하는 표정이 있는데 이번 그 공연을 보면서 관객층이 되게 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과거에 그 한국 연예인들이 가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한국 가수들이 공연할 때는 항상 나이가 많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북한의 가장 고정적인 이미지의 간부들이 많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공연의 특징은 관객층이 되게 젊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놀랐었는데 북한이 변하려고 그러나 변했나라고 제가 약간 흔들릴 정도로 되게 다양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 관객 얘기를 좀 해보죠. 정말 관객.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젊고 세련된 관객들이 많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어요. 네. 일단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관객들은 아무나 들어가는 거 표 산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동평양 대극장 1회 공연은 인원수도 1,500명밖에 안 되고 남한 공연 단독 공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당 정권 기관의 간부들만 보였습니다. 간부들만, 정예 간부들만 동평양 대극장 첫 번째 무대에 초청받았을 거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우연찮게 나타난 것처럼 하는데 이건 계획된 각본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본다고 하는 공연에 참석을 할 정도면 더욱 특별한 사람들로 골랐을 거고 그렇다면 북한의 간부 연령대가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간부 연령대가 낮아졌다. 네. 그러지 않아도 작년에 김정은이가 북한 간부 전반 연령대를 55세 이하로 낮춰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나 다를까 낮아졌다. 그렇죠. 아하. 그리고 또 한 가지 객석을 쫙 보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뭔가요? 거기에 모란봉 악단원들이 쫙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왜 신기하셨어요? 예술인들을 참가시킨 이유가 뭐냐면 레드벨벳과 같은 현대 안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봐라. 모란봉 악단도 와서 저기 남한의 아이돌 그룹들 춤추고 노래하고 밴드들 하는 거 봐라.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상당히 고민스러운 게 이런 겁니다. 북한은 그 정치적 색깔이 들어가는 음악, 즉 다시 말하면 조선식 음악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 음악을 계속 고루하게 70년 전부터 쭉 가져오다 보니까 현대인들에게 뭔가 다른 출구를 마련해줘야 되는 겁니다. 너무 계속 같은 패턴의 음악만 쭉 해왔던 데 대한 어떤 고민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북한식 음악을 세계적인 음악, 현대적 음악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바꿀 거냐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돌을 직접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음악이 좀 현대적으로 될 수 없겠니? 그런 시선이나 그런 안무가 안 나오겠니? 약간 이런 욕심도 들어가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것도 일리 있는 설명이네요. 그러면은 김철웅 교수님 이건 어떻습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레드벨벳을 언급해서 큰 화제가 됐었어요. 내가 레드벨벳 공연을 보러 올지 관심들이 많던데 뭐 이런 얘기들. 이 언급을 저는 들으면서 그럼 남한 언론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봤단 얘기인가? 아니면 남한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를 받았단 얘기인가? 아니면 인터넷 댓글을 봤단 얘기인가? 어제 하루 종일 해석이 분분했거든요. 좀 아세요? 남한 언론에 상당히 신경 쓰는 것이 북한이고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의 반응. 댓글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인터넷 여론 댓글도 본다고요? 그렇죠. 당연히 보죠. 당연히 봐가지고 이 기사에 어떤 인기가 있고 어떻게 되는구나. 저는 제가 보건데 이럴 것 같습니다. 아마 실시간 어떤 그것도 볼 것 같은데요. 실시간 검색어에 뭐가 오르는지도 체크하고 있을 거다. 네네네네. 단체 사진도 화제였어요. 공연 뒤에 찍은 단체 사진. 김정은 위원장 옆에 레드벨벳 아이린 씨가 서 있었고 부인 리설주 옆에는 조용필이 서 있는 그런 배치. 하다 보니까 우연히 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서라고 누가 이렇게 좀 조정을 해준 건지 어땠을까요? 저는 100% 이거는 남한 언론을 의식한 자리 설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정은 위원장은 항상 자기는 세련된 지도자다. 그리고 정상적인 지도자고 여유 있는 지도자다. 이런 것을 PR을 하고 싶어 하는 정치 스타일이고 그런 건데 그런 것에 의해서 외국에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남한 언론도 관심이 있는 그 레드벨벳의 그 멤버를 자기 옆에 세움으로써 나는 이런 것도 알고 이런 것도 즐길 줄 알고 너무 자연스러워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1회 공연 우리가 정리해봤고 오늘 마지막 공연 2차 공연이 있습니다. 남북 합동 무대. 특별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란 뭘까요? 아무래도 합동이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아마도 북한에서는 감내 의사로 남한 노래도 같이 부르고, 또 그리고 현지연 가는악단이 남한 노래를 반주해주고, 이런 퍼포먼스를 좀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감동적인 무대는 남북의 가수 또 그리고 음악가들이 같이 모여서 두 손 잡고 노래 부르는 마지막 장면이 가장 감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송월 단장이 혹시 그럼 깜짝 인사하러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동 공연만큼은 내부 결속을 위해서라도 남한 측에 밀리지 않겠다는 아주 약간의 묘한 기싸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북측으로서는 자기네 음악도 훌륭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힘을 실을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2차 공연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고요. 전체 공연은 언제 볼 수 있냐 이제 질문들 주시는데 4월 5일 목요일 밤 7시 55분부터 약 2시간 동안 MBC를 통해서 일단 1차 공연이 중계가 됩니다.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김철웅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탈북 피아니스트죠. 서울교대 연구교수 김철웅 교수였습니다. 어제 제주 4.3 생존자 증언 여러분 들으시면서 많이들 마음 아프셨죠? 오늘 제주 4.3 항쟁 추념식 오전 10시부터 중계가 됩니다. 저희 CBS로 함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